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건 한번 다시 한번 그 금융시장 얘기를 할 때 해외 금융시장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또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2주 전이죠. 그러니까요. 12월 14일이니까 117회니까 117회니까 3주 전입니까? 3주 정도는 벌써 되나요? 그러니까 그 117회니까는 오늘이 119회니까는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얘기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번은 금융위기 때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쭉 올리니까는 가장 이제 그러니까 장기 금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안전 자산을 대변하는 하나의 수익률이 미 국채 10년물인데 10년물 수익률도 같이 쫙 올라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이게 10월 하순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보다 소위 해서 미국형 기준금리죠. 정책금리보다도 오히려 더 낮아져 버렸죠. 낮아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한 4.2%를 돌파하고 요때가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에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미 국제 수익률이요. 저기 보시게 되면은 그 주황색 선이 위로 급하게 그냥 이렇게 쫙 올라간 때가 있잖아요. 올라간 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 금융시장에 발작들이 일어났었죠. 발작들이. 소위 말해서 영국의 그러니까는 국채 파동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러니까는 그 미 국채에 대한 유동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현금화시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문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대두가 되고 그랬었죠. 그때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꺾이면서 10월 하순 때부터 이게 꺾였단 말이에요. 꺾이면서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에 화색이 좀 돌았죠. 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달러 가치도 좀 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환율도 하락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10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분위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다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연준 금리보다 다시 높아지는 상태. 그때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그때 영어로 이제 what would happen 이게 이제 이제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정상적으로 만약에 이게 10년 그 국채 수익률이 적어도 그러니까 연준 금리보다도 높아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걸 꼬리 리스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은 그 17회를 좀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12월 15일부터 이게 지금 다시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입니다. 10년물 수익률이요. 3.45 정도까지 3.4일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간밤에 그러니까 한 3.85까지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죠. 아직 그러니까는 제자리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좀 상당 구간 지속될 거라는 이제 이런 전망.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꺾였던 이유는 뭐였었냐면은 경기가 침체에 오게 되고 그러면 장기 금리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꺾였던 거거든요. 꺾였었는데 저는 이 당시에 연준이 이러한 그 분위기를 즐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굉장히 압박을 받았었거든요. 미 국채 그러니까는 이 그 유동성 문제가 이 부상하면서요. 미 국채 유동성 문제는 제가 미국 국채 수급 구조에서 생긴다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간 이게 꺾이면서 좀 이제 금융시장이 좀 이제 안정을 찾았었거든요. 근데 15일부터 이게 좀 다시 이제 그러니까는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 추세 상황을요. 떨어질 때 보게 되면은 4%에 있던 것이 그러니까 3.8%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7%로 갔다가 3.5%가 무너지는 이렇게 한 5단계가 있었었는데 올라갈 때도 보게 되면 3.4%에 있다가 3.6%로 딱 깡줄 뛰고 그다음에 이제 3.7%로 뛰어 올라가고요. 하루 만에. 그리고 나서 3.8%를 이제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4%를 돌파하는 만약에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좀 이제 그러니까는 긴장을 하면서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 가지고 연준 금리가 지금 상단 구간이 4.5%잖아요. 이것보다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또 다른 발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제가 또 보여드렸던 것이 이거죠. BIS라는 것은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이요. 국제결제은행이 12월 달 그러니까는 거기서 자체에서 그러니까는 발표하는 하나의 이걸 전문가들은 학술지 수준으로 취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그랬냐면은 오늘 이제 메인 페이지에도 장식을 했던데 제목을 좀 약간 바꿔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달러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달러 자금 조달에 그러니까는 유동성 문제가 생길 때 달러라는 돈을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하는데 만약에 이게 좀 이제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주작했던 하나의 거라고 제가 잠깐 소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었는데 이 그림은 이게 숨겨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금융 당국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런 돈들이 그러니까는 달러 자금이 한 37조 달러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 중에 상당 부분이 단기 자금들이 있다 이거예요. 단기 자금들이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연합뉴스에서 운영하는 연합도 그러니까 통신사로서 그러니까 이제 자료들을 가는데 BIS 자료를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이런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지금 이게 1번 붙어 있는 거는 한 2차례 쓰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1번을 붙인 건데 BIS 경고 이게 제가 이제 17회에서 얘기한 내용을 사실 그러니까 기사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도 외환 파생 상품에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동성의 위험에 이제 한국도 유동성 위험을 겪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달러 자금을 그러니까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에서 달러 자금이 갑자기 필요로 할 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러니까는 지금 이 달러 자금이 그러니까 이 회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이 외환 거래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선물한 거래 외환 파생 상품 시장에서 선물한 거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 이제 그러니까는 스와프라는 게 우리가 통화 스와프 할 때 많이 쓰는 그거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잔액이 6월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2분기 말 기준이죠. 분기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6,400억 달러 정도 된다 이거예요. 6,400억 달러. 이건 대개 이제 뭐냐면 단기 자금의 해지 수단으로 간 겁니다. 단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1년 이하짜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회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달러 자금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유동성이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자금이 막 필요할 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 자금을 회수해 나가고 이렇게 하듯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거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한 6,400억 달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또 이 환율과 관련해서 해지를 하는 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다음에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CRS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CRS라고요. 이것이 한 4,200억 달러에 있는데 이건 되게 1년 이상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거는 1년 이상 되는 거고 되게 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리스크를 만기 리스크라고 합니다. 만기 불일치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은행이 그러니까는 고객한테 예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하는데 예금을 유치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한 1년짜리로 예금을 유치했는데 이걸 가지고 한 3년짜리로 빌려주게 되면은 1년 이후에는 고객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3년으로 대출해주다 보니까는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만기 불일치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니까는 경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좀 모르시는 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했다면 이게 만기 불일치 문제예요.
이건 금융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고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죠. 기본적인 있는 리스크인데 우리가 이 그 외환 거래에서도 굉장히 이 만기 불일치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한 2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자금이 갑자기 유동성이 압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자금이 달러 자금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회수를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이 6,400억 달러가 그러니까는 6,400억 달러가 이게 그러니까는 거기에 관련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는 한 4,200억 달러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기사화한 게 바로 앞에 얘기했던 이 국제결제은행에서 12월에 발표한 이 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호의 그 제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숨겨진 달러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달러의 유동성이 그럼 언제 생기느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미 국채의 유동성 문제가 언제 생겼었습니까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쫙 올라갈 때.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거잖아요. 미 국채 가격이요.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 국채를 다 그러니까 팔려고만 빨리 처분하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현금화 시키려고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 국채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팔려고 하는 물량이 많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는 미 국채를 그 현금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이렇게 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유가 제가 그 117회에서의 꼬리 리스크와 관련해서 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상황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도 상당히 그러니까는 부담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외환 거래의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 이제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기사화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미 국채 제가 그랬잖아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그러니까는 그 마크 카니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랑 영란은행 중앙은행 총재를 했었던 마크 카니가 자기가 주목하는 게 바로 이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그리고 이것의 유동성 문제 이런 거를 자기가 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제가 한 걸 소개했었잖아요. 117회에서요. 그러니까 이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모든 금융시장에 그러니까는 리스크의 중심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찰들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문제가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 기사를 제가 다시 따온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로 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40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못 본 동안에 한 두 주 정도에 나온 기사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좀 이렇게 리뷰를 한 것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과 거시경제 상태, 이건 이제 정부가 이제 비상상태라고 규정한 거잖아요. 비상사태. 그리고 수출, 이건 지금 와해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뉴스를 많이 듣지요. 지금 뭐냐면 기업들이 건설회사만의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게 KBS 뉴스에 소개된 CS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한국 GM과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러니까 중견업체지요. 중견업체인데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이제 그러니까는 그 건설 제가 그 기업들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뉴스공장에서 한번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 자금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좀 제조업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괜찮은 편인데도 이러고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사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뭐 여기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일반 서민들은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하는 곳이 캐피탈사라든가 할부사,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러는데 여기서 신규 대출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대부업체 같은 경우도 이게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급등하다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이 신용대출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못 하고 있다. 담보대출을 이제 담보대출까지도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금융회사들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자기 지금 그 방어로 자세가 바뀐 거죠. 돈 이제 그러니까는 대출 못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우량채 대기업들 채권만 사들고 앉아있다 이거죠. 대기업들한테만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캐피탈스도 자금이 조달이 어려울 정도로고,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자금을 배분해주지 않는 곳은 다들 지금 어려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이런 기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경제에서 제가 이제 완판하고 요즘 나 크크크 이렇게 라는 표현을 쓴 거는요, 좀 이제 재미로 이제 표현한 건데, 서울경제 이런 게 기사가 제목이 딱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채권 안정펀드가 뭐 소방수 투입을 했다는 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기사가 그가 되는데, 거기다 롯데건설 회사채 완판이라는 걸 했어요. 단독이라 해가지고요. 이 완판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롯데건설이 지금 자금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잖아요. 2,500억 원어치를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뭐냐면은 시장에서 조달한 건 400억이고 나머지는 다 정부가 샀다는 겁니다. 정부가요. 채권 안정펀드를 1,200억 원 투입해서 사들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러니까는 내세우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900억 원 사들이고, 이건 완판이 아니지요. 완판이라는 것은 이 정부가 그러니까는 개입하지 않아도 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려야지만 이게 완판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아무리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 광고 받아서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그러면서 단독이라는 것까지 붙여가지고 눈에 띄어길래 제가 들여다봤더니만 이건 완판이 아니라 이건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네? 정부의 지원에 의해 가지고. 근데 이게 롯데 같은 그러니까는 재벌 그룹한테만 이게 돈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기사는 또 뭐냐면요, 만기가 다가오는데 갚을 돈 없다. 돈줄 마른 증권가.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이 고객들 돈 해가지고 펀드라든가 랩이라든가 신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들 현금 필요다 보니까는 그 자금 운용 맡겼던 걸 회수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그러니까는 돈을 되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 예? 이렇게 지금 자금 시장 상황이, 정부가 그러니까 자금 조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은행들 등 떼면서 지원해주는 대기업들한테만 일부 과하고 앉아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갈수록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한민국 경제를 우리가 경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뭡니까요? 주식 지표 같은 경우죠. 그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게 5월 10일이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게 5월 10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주가의 수익률입니다. 주가의 수익률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3대 지수인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부터 해가지고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이게 이제 아메리카 쪽에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영국부터 해서 밑에 스위스까지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이고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고, FR은 그러니까 프랑스를 얘기하고 IT는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있고, 중국 상해하고 선전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225가 있고, 인도네시아부터 해서 남아공까지 이렇게 배치해놨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5월 10일부터 윤석열 정부부터 그러니까는 코스피는 한 1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한 20% 하락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네? 올해 굉장히 그러니까는 힘들었던 해였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나빠요. 제일 나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소개한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주로 이제 G20에 속하는 국가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죠? 러시아조차도 마이너스 10% 정도뿐이 안 돼요. 러시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조차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는 미국의 나스닥이 한 11%인데 거기가 대별되는 게 이제 코스닥이죠. 이게 이제 우리도 그 2배나 되고 앉아 있고요. 왜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나쁘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대한민국 이렇게 나쁠 때 현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요? 문재인 정부 탓을 돌리거나 아니면 해외 환경 탓을 돌리고 그러잖아요. 해외 환경의 탓을 돌리려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한 평균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나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예? 월등하게 많이 하락했다 이거예요. 저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9%면 안 되고, 싱가포르도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고 앉아 있는데, 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추락을 해야 되냐고요.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경제가 그러니까는 무슨 뭐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망가지느냐? 망가져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우리 겪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중국의 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확산됐었잖아요. 그게 2020년 2월달, 3월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2020년 2분기 때부터 2분기 때니까는 부터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확산되고 그러면서 그랬을 때 그때 성장률입니다. 이게 2020년 2분기 OECD 국가, OECD 회원국가 전체 성장률이에요. 이게요. 그때 우리나라가 뭐냐면 세 번째 칼럼에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3%를 했어요. 2분기 때. 근데 나머지 나라들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이 두 자릿수로 하락했잖아요. 저쪽 이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은 유럽에 그러니까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의 평균이 마이너스 한 11.5%, G7 국가가 마이너스 10.2%, 미국이 8.5, 마이너스 8.5, 영국이 마이너스 21%, 소위 말해서 스웨덴 같은 작은 나라도 마이너스 8.1%. 대한민국이 제일 하락률이 낮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 당시에 두 자릿수로 마이너스 한 10% 하락했으면은 지금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는 뭐 한국당인가 뭐 이렇게 뭐 그랬었잖아요. 그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대한민국 경제 다 망가뜨렸다고 막 그럴 게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다 저기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앉아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간다면 지금은 이제 이거를 윤석열 정부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박근혜 정부 때 방역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문재인 정부 혜택을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 이전 정권들이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자들 이렇게 성장률을 곤두박질 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한 국민들 중 3분의 1은 사실이라든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되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요 자기만 망가집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만 망가집니다. 망가지는데 제가 뭐 아무리 얘기했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이 당시에도 하나의 위기였잖아요. 감염병 위기였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부의 관리 역량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그 관리에 성공하려면요 가장 조건이 뭐냐면요 국민들을 정부의 말에 신뢰를 해가지고 신뢰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부 말을 신뢰를 해가지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정부가 발휘하는 리더십을 잘 따라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들을 잘 협력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뭐냐면 사회 통합을 만들어내야 돼요. 차별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을 그러니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겠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정부 말을 들을 게 아닙니까? 그 사회 통합을 만들어내고 연대의 정신을 보여줘야 돼요. 솔직히 그 당시에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렇게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국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막 자발적인 협력을 해준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 막 그 당시 신천지가 이 확산시킬 때도 대구 힘내라 해시태그 막 붙이고 대구에 막 지원도 가고 막 이런 거 우리 지금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서 뭐냐면 정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마지막 한 사람도 그러니까 누구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해외에 있는 동포도 그러니까 비행기 보내서 데려오고 막 이런 거까지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통합이 중요하고 연대의 그것을 보여줘야지만 국민들 협력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요? 다 파편화 시키고 있잖아요. 파편화. 자기 편만 소위 말해서 그 혜택을 주고 노조는 그냥 때려잡는 걸로 가고 시민단체도 오는 이제 때려잡는 걸로 이제 가고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극우 세력들 국민들을 이걸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다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지금 전쟁 위험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고조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 한국 경제가 망가진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금융시장 지표를 보면 되게 알 수가 있어요. 금융시장 지표요. 이게 제가 몇 차례 보여준 건데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정책금리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연준이 정하는 연준금리가 정책금리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정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인 거고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그동안에 이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렸어요? 2.75%포인트를 올렸죠. 0.5에서 3.25까지 올렸으니까요. 2.75%포인트잖아요.
연준은 얼마 올렸습니까요? 상당 구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0.25에서 4.5까지 올렸으니까 4.25%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금리 인상폭보다 시장금리가 원래 더 많이 안 올라가요. 인상할 때는요. 제가 이건 여러 번 설명했죠. 예? 중앙은행이 올리는 금리 인상폭보다 시장금리 인상폭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올릴 때마다 무슨 뭐 그러니까는 그 금융회사들이 그 금리 인상을 그대로 반영시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할 때마다 저기 똑같은 속도로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인건비,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저기 이 시설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그 금리 인상할 때마다 계속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볼 때 뭐냐면은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빨간색이 한국이에요. 한국의 한국은행이 올린 정책금리는 2.75 올렸는데 가장 단기 금리인 CP 3개월짜리 예? 기업들이 단기 자금 조달할 때거든요. 어음 3개월 어음을 보게 되면 4.4%나 올렸어요. 미국은 보게 되면은 시장금리가 파란색을 이게 미국이에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연준이 올린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장금리들은 다 낮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10년물 수익률만 빼놓고는 다 한국은행이 인상한 금리보다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금리 구조가 왜곡됐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구조가 왜곡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대충 금융시장의 구조는 예를 들면 금융시장의 가격이 금리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는 많은 정보들이 그러니까는 정보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걸 제가 이걸 활용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네?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는 한국은행이 올린 정책금리보다 다 시장금리는 높잖아요. 정부가 보장하는 국채 수익률만 빼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들은 다 높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라 이겁니다.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미국은 다 낮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책금리하고 시장금리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를 그러니까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물가 안정도 안 되잖아요. 물가 안정은 제가 볼 때는 좀 포기한 거예요. 시간 지나서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야. 언론들이요 이런 기사를 쓰더라고요. 이게 어저께 기사예요. 자, 마트 갈 생각하면 겁날 정도다. 예? 밥상 물가 연초부터 또 오른다. 뭐 이렇게 하면서요. 예? 이런 기사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가 잡으라고 제대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런 얘기는 안 해. 왜? 한국은행이 그러니까는 금리를 하는데 정부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의 첫 번째가 그동안에는 항상 뭘 얘기했습니까? 물가 안정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뭐냐면은 물가를 부유층들은요, 물가 올라도 견딜 수가 있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 소득이 높기 때문에요. 예? 부담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달에 그러니까 그래서 월급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야. 물가 오른다고 해서 마트에 물가들이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소비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서민들이 그러니까 물가에는 가장 피해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뭐냐면 기업들 챙겨주느라고 지금 금리 설정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뭐냐면 이게 우리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일본처럼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선진국가 등이 꺾였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도에 지금 그러니까 전기가 가스를 지금 또 올린다잖아요. 그럼 물가 잡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년에 뭐 3.5%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3.5%를 방어 못 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방어 못 해요. 물가 안정은 제가 그랬죠. 오랫동안 얘기했잖아요. 포기한 거다. 한국은행이.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우리가 GDP라는 거를 많이 우리가 경제 규모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GDP에는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도 소득도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을 중심으로 계산한 게 국민 총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총소득이
2021년까지 쭉 올라가다가 2020년에는 별로 안 올라갔죠. 왜? 팬데믹이 있었으니까. 근데 2022년 올해 들어와가지고 1, 2, 3분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소득이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소득이 줄어드는 거. 이게 뭐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올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진행된 거예요. 연초부터. 이 진행된 거고요. 진행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게들도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3분기부터 가게가, 전체 가게가 다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뭐냐면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줄어들고요. 수출은 지금 진짜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무역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수출은 지금 그러니까 500억 달러 무역 실적자가 지금 12월 20일까지 500억 달러에 가깝잖아요, 지금요. 500억 달러에 가깝잖아요. 이거 외환위기 때는 206억 달러에 2배가 훨씬 넘는 2.3배나 됩니다. 내년에 낮을 게 뭐가 있어요? 내년에 낮을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 상황이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렇죠?